국가의 새로운 상징이 되려 했던 이 장신구가 오히려 100년에 걸친 반목과 국가적 비밀의 씨앗이 되었다니, 인질이 된 보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맹국에 귀하게 맡겼건만 돌아온 것은 100년의 침묵과 음모뿐이었다는 그 귀중한 보물 말입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티아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왕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 유럽에서 가장 빛나던 또 다른 여왕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으며, 그 후 홀련히 자취를 감추었죠.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세계 혁명의 자금을 대기 위해 몰래 팔려나갔을까요? 크렘린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무참히 해체되어 녹아버렸을까요? 아니면 아직 온전히 보존된 채 모스크바 크렘린의 심장부 어딘가에 러시아의 가장 은밀한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모든 사실과 소문, 외교 문서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물이 남긴 피의 흔적을 따라갈 겁니다. 부쿠레슈티의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불길에 휩싸인 모스크바의 심장부까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약속컨대 여러분은 왕실 보석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티아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두 왕실의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럽 왕실 보물들의 연대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잃기는커녕 지난 세월의 안개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타오르는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한 비밀에 감싸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의 루마니아 여왕 머리 위에서 빛났던 진주 티아라의 전설이죠.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섭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 박제된 유령이며 스스로의 운명만큼이나 비극적이었던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지켜본 말없는 증인이기도 하죠. 초상화 속에서 우리는 이 티아라를 마주합니다. 16개의 티 없이 맑은 진주들이 다이아몬드 나선형 문양의 정교하고 섬세한 틀 위에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반짝이죠. 그 형태는 엄정하면서도 위엄이 넘치며 차가운 귀족적 자신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권력과 계승의 상징이자 유럽의 지형도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던 젊은 군주국의 왕관으로 탄생했습니다. 시인 엘리자베타와 강렬한 아름다움을 지닌 마리아, 이 두 여왕은 너무나도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티아라를 착용하며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섬광을 자신들의 삶의 역사 속에 섬세하게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광채와 고귀한 품위 뒤에 단순한 소유의 역사를 넘어선 진정한 상실의 드라마, 정치적 암투, 그리고 침묵의 망각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왕위 계승을 견뎌낸 이 보물이 20세기 초 대륙을 휩쓴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을지도 모른다면요? 그것의 사라짐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선 한 제국 전체의 비극을 알리는 마지막 막이었던 셈이죠. 19세기 후반 유럽 대륙은 들끓었습니다. 낡은 제국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폐허 위에서 태양 아래 자신들의 자리를 갈구하는 새로운 국가들이 솟아났죠. 그 중심에는 신생 루마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막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위상을 드높일 상징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였죠. 1866년 루마니아 왕좌에는 헨촐레른 지그마링겐 왕가의 독일 왕자 카를이 초빙되어 카롤 1세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귀금속의 광채가 곧 권력의 광채와 불가분의 관계였던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보물 창고를 구축하는 일은 단순한 사치가 아닌 국가적 필연이었습니다. 왕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젊은 군주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했습니다. 선택은 독일의 공주이자 시적인 감성을 지닌 세련되고 교육받은 여성인 추비트의 엘리자베타에게로 향했습니다. 1869년에 맺어진 이들의 혼인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동맹으로 새로운 지배 가문을 유럽 군주국들의 눈에 합법화하려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엘리자베타 왕비가 처음으로 루마니아 땅을 밟으려 할 때 국가의 귀족들은 이 순간이 특별한 제스처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경의 표시이자 충성 맹세,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상징하는 가시적인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역사적인 장신구의 제작은 카르티에나 파베르제의 이름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취향과 비범한 장인 정신의 대명사로 통했던 한 보석 세공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오스카마 씨는 복잡하고 건축적인 구성을 창조하는 명인이었으며 그의 스타일은 섬세한 가벼움과 세밀한 부분에 대한 정성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왕실을 위한 걸작들을 만들어낸 경력이 있었고 루마니아 귀족들은 바로 그가 자신들의 구상을 금속과 보석으로 구현해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이 티아라는 인정의 왕관으로 기획되었죠. 가장 영향력 있는 루마니아 귀족 여성들이 마신에게 디아뎀을 주문했습니다. 엘리자베타가 부쿠레슈티에 도착하는 날 전달될 이 디아뎀은 이렇듯 탄생 순간부터 개인적인 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귀족인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여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죠. 디자인 요구사항 또한 그에 걸맞았습니다. 티아라는 웅장하되 요란하지 않고 고전적이되 당대에는 현대적인 우아함을 지녀야 했습니다. 마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보물창고를 시작할 수 있는 가문의 유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화려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짧은 생명을 지닌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잠시 초상화와 건조한 설명은 잊고 이 걸작이 벨벳 쿠션 위에 빛을 받으며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번쩍임이 아니라 16개의 위험 있는 진주입니다. 마치 의장대처럼 각각의 보금자리에 수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흩뿌려진 것도 화려한 화환도 아닌 엄격하고 거의 건축적인 구성입니다. 완벽한 물방울 형태와 미묘한 분홍빛을 띠는 무결점의 유백색, 보석상들이 오리엔트라고 부르는 이 빛깔은 최고급 품질을 말해줍니다. 각각의 진주는 수년간의 자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 선별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 받침대를 봅시다. 여기서 오스카 마신의 모든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석으로 뒤덮인 금속 받침대가 아닙니다. 마치 보석들이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놀라운 솜씨로 엮어낸 다이아몬드 레이스입니다. 마신은 공기 세팅이라고 불리는 기법의 명인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금속의 양을 최소화하여 빛이 모든 방향에서 보석 속으로 스며들어 내면의 불꽃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수백 개의 옛날식 다이아몬드 원석들은 각각 수작업으로 연마되어 현대 보석의 날카롭고 차가운 광채가 아닌 촛불 아래 수정 펜던트에서 빛이 춤추는 듯한 부드럽고 살아있는 반짝임을 선사합니다. 이 티아라는 진정한 공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엄청난 높이와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부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가볍고 착용감이 좋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시는 그 시대에 보석 세공 분야에 막 도입되던 플래티넘을 사용했습니다. 그 견고함과 다이아몬드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이었죠. 다이아몬드 거미줄 속에 숨겨진 복잡한 나선형, 볼류트, 꽃 모티프의 시스템은 벨 에포크 시대의 스타일에 대한 경의를 표하지만 고전적인 절제로 표현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모든 선, 모든 곡선은 하나의 전체적인 구상에 복종합니다. 그것은 진주들을 여왕의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 후광, 즉 권력과 신성한 기원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 있다면 속임수처럼 연약하면서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펜던트 중 하나가 흔들린다면 거의 들리지 않는 선율적인 딸랑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몇백 그램으로 추정되는 그 무게는 단순히 돈의 합이 아니라 보석 예술의 한 시대를 통째로 아우르는 가치와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징들이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함과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진주, 영원함과 권력의 불멸성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죠. 그 디자인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단순한 머리 장신구가 아니라 미니어처 왕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직으로 위를 향하는 그 구조는 그 시대의 높은 머리 모양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시각적으로 여왕을 더 키 크고 위엄 있게 보이게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 티아라에서 마시는 놀라운 균형을 이루어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우아하고 기념비적이면서도 가볍고 고전적이면서도 그 시대에는 완전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금속의 모음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의 천재성으로 구현된 왕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금속 속에 고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부쿠레슈티를 상상해보세요. 축제 분위기의 기대감에 휩싸여 깃발과 화환으로 장식된 도시. 공기 중에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라는 첫 번째 새로운 여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루마니아 국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웅장한 광경의 중심에는 그녀, 즉 군주국의 얼굴이 될 운명이었던 젊은 독일 공주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엘리자베타 왕비가 루마니아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엄격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북유럽 궁정의 절제미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미지의 운명 앞에서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절정의 순간, 그녀가 여왕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오스카 마신의 걸작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궁전 내에서의 은밀한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제스처이자 정교하게 연출된 정치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귀족 여성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왕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의 손에는 귀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군중이 숨죽인 가운데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티아라가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말하기를 감탄의 집단적인 탄성이 군중 사이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햇빛 아래에서 불꽃처럼 빛났고 진주들은 마치 그날의 모든 광채를 흡수한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금술적인 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신구는 단순한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왕관이 되었죠.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엘리자베타는 상징적으로 루마니아 귀족들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티아라는 그녀의 모습을 완성하는 마지막 악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추비트 공주, 왕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녀가 진정한 왕관을 쓴 여왕이 되었고 마신이 만든 티아라는 그녀의 첫 번째 비공식 왕관이었습니다. 이 첫 공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군주국의 위엄과 부를 확인시켜주는 눈부신 광경이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장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왕실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던 외국 외교관들에게는 루마니아 엘리트들이 왕실을 확고히 지지하며 스스로를 드러낼 만한 취향과 재산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렇듯 진주 티아라는 대중 앞에 첫 선을 보인 순간부터 보석을 넘어선 전설이 되었고 한 국가의 탄생 역사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타 왕비에게 티아라가 웅장하지만 무거운 의무의 상징이었다면 그녀의 계승자에게는 열정의 구현체가 되었습니다. 왕좌의 시인 시대는 여왕 스타의 시대로 바뀌었죠. 카롤 1세의 서거와 그의 조카 페르디난드의 즉위 후 루마니아는 새로운 통치자인 에든버러의 마리아 공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장과 함께 진주 티아라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장, 즉 진정한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르 황제, 이 두 황제의 손녀였던 그녀는 권위, 스타일 감각, 그리고 군주에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아는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활기찼으며 꺾이지 않는 의지를 지녔습니다.
그녀에게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이자 자신과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그녀의 전설적인 매력이라는 무기고 성무기였습니다. 오스카 마신의 티아라가 그녀의 보석함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소유자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혼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걸작은 마치 마리를 위해 태어난 듯했습니다. 그 엄격하면서도 장엄한 구조는 그녀의 위풍당당한 자세와 날카로운 시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절제된 엘리자베스가 티아라를 공식 의전의 일부로 여겼던 것과 달리 화려한 마리는 그것을 자신 그 자체의 연장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를 더없이 사랑했고 진주 디아뎀은 그녀 소유의 방대한 보석 컬렉션 중에서도 단연 으뜸가는 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물건과 사람이 하나의 불가분한 이미지로 융합되는 그야말로 희귀한 연금술적 결합이 탄생했습니다. 마리의 손길 아래에서 이 티아라는 진정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왕이 이 티아라를 착용한 모습이 담긴 수많은 사진과 공식 초상화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비할 데 없는 자신감으로 그것을 착용했고 진주 목걸이들과 최고급 파리 쿠티리에의 화려한 드레스에 매치했습니다. 이 장신구는 대관식, 국빈연회 그리고 가족 경사마다 그녀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티아라를 머리에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진주알들의 수직선은 그녀의 고고한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다이아몬드의 찬란한 광채는 그녀의 유명한 사파이어 눈동자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티아라는 마리 여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엽서와 잡지에 실린 그녀의 모습은 이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바로 발칸반도에서 온 아름다운 여왕이 위풍당당한 진주관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유물을 루마니아 군주제의 국제적인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는 곧 모두에게 인지되고 찬사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장신구는 더 이상 단순히 귀족층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시대 가장 빛나는 여성 중 한 명인 마리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과 후에 외교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마리에게 이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통성과 계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면서 마리는 단순히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성, 그리고 왕좌의 수호자이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신의 역할을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손안에서 티아라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눈부신 생명을 누렸으며 영원히 역사에 마리 여왕의 티아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보석의 눈부신 광채 뒤에는 거의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루마니아 왕비들의 진주 티아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화려하고 장엄해 보이는 이 티아라의 역사는 사실 깊은 개인적인 비극과 속삭임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는 첫 주인이었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 훌륭한 왕관은 단순한 인정의 표식이 아니라 황금 세장 속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롤 1세 국왕과의 결혼 생활은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맺어진 서로에게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으니 유일한 딸인 마리 공주가 겨우 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상실은 여왕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삶과 왕조의 상징으로 선물받은 이 티아라가 이루지 못한 희망과 개인적인 슬픔과 영원히 연관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중 앞에 티아라를 쓰고 나타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화려함보다는 고독과 문학의 세계를 선호했고 카르멘 실바라는 필명으로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첫 번째 그림자가 티아라에 드리워졌으니 바로 침묵하는 비애의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어떤 저주를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진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욱 섬뜩합니다. 티아라와 얽힌 비극들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장신구를 전설이자 유령으로 만들어버린 진짜 드라마는 다음 세대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1916년 무렵 루마니아는 적대적인 제국들 사이에 끼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의 점령과 약탈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마리 여왕과 정부는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진주 티아라를 포함한 루마니아 왕실의 보물들은 국가의 금 보유량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인 러시아 제국의 저장고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마리의 어머니인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러시아 대공녀이자 알렉산드르 2세 황제의 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금, 예술품, 그리고 전설적인 보석들을 포함한 막대한 가치를 지닌 귀중한 상자들은 특별 열차에 실려 모스크바로 보내졌고 크렘린궁의 무기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짓궂은 장난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위협으로부터 보물을 구하려다 루마니아 군주국은 그 보물들을 훨씬 더 끔찍한 또 다른 위협의 입으로 직접 던져 넣은 꼴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뒤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고 황실 가족은 살해당했으며 동맹국의 의무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루마니아의 보물들은 안보의 보증인에서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베사라비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루마니아와 소비에트 러시아 간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크렘린궁의 저장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티아라는 다른 보석들과 함께 역사의 블랙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문과 추측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비밀 경매에서 팔렸을까요? 로마노프가의 많은 보물들처럼 해체되어 녹아버렸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고흐란의 깊숙한 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 비밀은 티아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암울한 장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포성과 함께 진주 티아라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망각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말은 점진적인 소멸도 망치 소리와 함께 경매에서 팔려나가는 것도 아니었으며 갑작스럽고 잔혹한 단절이었습니다. 한순간 동맹국에 맡겨진 보물에서 적대적인 정권의 전리품으로 새로운 소비에트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말없는 인질로 변모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모스크바 사이에 세워진 벽은 뚫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 여왕에게 이 상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녀 자신만의 신화, 그녀의 왕실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녀가 초상화에서 빛을 발하고 통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착용했던 티아라는 이제 그녀의 기억과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장신구가 다른 가문의 유물들과 함께 역사의 혼돈 속으로 영원히 삼켜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무력감과 비통함을 상상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재앙을 배경으로 펼쳐진 개인적인 비극이자 그녀가 알고 구현했던 전체 세계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티아라의 길고 고통스러운 그림자 속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루마니아 정부와 왕실 후손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소심하고도 거의 항상 헛된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끝없는 외교 서한, 문의, 협상, 이 모든 것은 소련의 굳건한 침묵이나 모호한 변명이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티아라는 물리적인 대상에서 유령으로 기록 보관소 목록의 한 줄로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망각의 시대는 티아라 역사상 가장 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도회에서 반짝이지 않았고 왕족의 머리를 장식하지도 않았으며 감탄 섞인 탄성을 자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걸작의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마지막으로 빛을 반사했을 때가 바로 그 역할을 다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착용하는 장신구로서의 그녀의 시대는 새로운 주인의 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크렘린궁 저장고에 먼지 쌓인 침묵 속에서 끝났으며 계승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주 티아라는 그저 환영이자 기록과 기억 속에 갇힌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서 세상이 다시는 그녀에 대해 듣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이 유령 같은 보물에게 예기치 않게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세계 무대로의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장이나 박물관 진열장에서의 화려한 등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서 길고 긴 역사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의 재탄생이었습니다. 돌파구는 즉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련 정부가 쌓아 올린 침묵의 벽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정치 체제가 변화하면서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루마니아 보물들의 운명에 대한 느리고 고통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티아라를 다시금 대중의 관심사로 끌어올린 핵심 사건들은 몇 차례의 부분적인 반환 조치였습니다. 1935년과 1956년에 소련은 루마니아의 금 보유량의 일부와 일부 문화재를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각 제스처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정보의 폭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들이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이었습니다. 보물들의 다음 일괄 반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루마니아와 전 세계에서는 즉시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가, 마리 여왕의 보석들은 진주 티아라는 이라는 질문이 불거졌습니다. 그녀는 무대의 조명 아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신문 헤드라인, 외교 서한의 빛 속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어떤 존재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잊힌 유물에서 그녀는 전체 루마니아 기록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탐나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티아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군주의 권위, 아름다움, 그리고 계승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해석은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불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그리고 고통스러운 국가적 상실의 상징입니다. 옛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지나간 시대의 단순한 사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간의 긴 논쟁에서 증거이자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티아라의 가치는 사라진 상태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의 재정적 가치는 그 거대한 역사적, 상징적 무게 앞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석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적 이념, 정의 회복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령의 형태로라도 대중의 의식 속으로 돌아온 것이 그녀의 진정한 절정이었으며 왕비의 보물에서 한 국가 전체의 보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유령 같은 티아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왕실 보석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보관처는 오늘날까지도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경매에서 팔린 보물들과 달리 진주 티아라는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가설은 그녀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다른 루마니아 유물들과 함께 러시아 국영 보관소, 아마도 고흐란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보석이 아니라 미완의 역사적 분쟁에서 정치적 자산이자 논쟁의 대상이며 그녀의 존재는 국가 기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암울하고 유감스럽게도 매우 신빙성 있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1920년대 소련 정부는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여 황실 보물들을 대량으로 매각했습니다. 많은 걸작들이 무자비하게 해체되었고 돌들은 장식물에서 분리되어 출처를 감추기 위해 개별적으로 팔렸습니다. 금속은 녹여졌습니다. 오스카 메이신이 만든 티아라 역시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경우 그녀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 개의 익명화된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물리적인 운명과 관계없이 티아라의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장신구의 역할을 넘어 역사적 유물, 시대의 문서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왕실 가족이 아닌 세계 문화와 루마니아 국민의 역사에 속하며 잃어버린 유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물 창고에 비어있는 그녀의 자리는 박물관 진열장의 그녀의 광채가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없는 비난이자 인간의 운명뿐 아니라 제국 전체의 연약함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티아라의 현재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치가 헤아릴 수 없는 요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흠잡을 데 없는 진주와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지닌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인 오스카 메시나의 서명에서 비롯된 엄청난 예술적 가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티아라가 지닌 유구한 내력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두 명의 여왕이 착용했고 100년에 걸친 외교적 분쟁의 빌미가 되었던 이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 상징이자 그 역사적 가치가 어떠한 재정적 평가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보물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 티아라가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무가지보일 것입니다. 이 여정의 첫 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루마니아 여왕의 진주 티아라가 지닌 차가운 광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제 그 화려한 탄생부터 비극적인 사라짐에 이르는 온전한 길을 되짚어 보았으니 마침내 최종적인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티아라의 진정한 역사는 소유의 연대기가 아니라 변모의 기록입니다. 한때 인정의 상징이었던 티아라는 이내 권력의 도구가 되었고 그 후에는 정치의 인질로 전락했으며 결국에는 하나의 유령이자 국가적 기억의 성스러운 유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무생물이 어떻게 인간의 열정을 흡수하고 그 실체적인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 차가운 보석 속에는 젊은 국가의 희망과 시인 여왕의 비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광채에는 여전사 여왕의 야망과 불굴의 의지가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티아라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제국과 수많은 운명을 갈아엎은 한 시대의 잔혹함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티아라는 위대함과 비극, 눈부신 아름다움과 무자비한 역사를 침묵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티아라의 운명은 유럽 역사를 축소판으로 담아낸 거울과도 같습니다. 민족 낭만주의와 벨 에포크 시대의 눈부신 광채 속에서 태어나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절정에 달했으며 이내 혁명의 불길에 휩쓸려 사라진 뒤 냉전의 얼음 같은 침묵 속에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티아라의 운명에서 벌어진 모든 전환점은 세계 지도를 뒤바꾼 거대한 격변의 메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티아라가 온전히 남아 루마니아로 되돌아와 박물관 진열장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많은 아름다운 전시품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실, 그 순환의 운명이 티아라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보물 창고 속 부재가 역사 속 티아라의 존재감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티아라는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덕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스카 메시나의 진주 티아라는 진정한 불멸을 얻게 되었습니다. 티아라는 더 이상 금속의 보존 상태나 보석의 온전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찬란함은 더 이상 물리적인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티아라는 오래된 사진 속에, 외교 문서의 한 줄 한 줄에, 역사가들의 논쟁 속에,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한 민족의 심장 속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티아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보물은 너무나 위대해서 물질 세계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비좁다는 것을요. 그 가치는 보석과 금속의 가격을 초월하여 한 시대 전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징이 됩니다. 진정한 걸작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설 속으로 사라져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고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뿐입니다.